안녕하세요. 딸 같은 며느리가 대박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인조임금 때였습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이 살았습니다. 세모자는 땅 한 평도 없어서 남의 땅에서 농사일 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장성한 아들을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너도 장성을 했으니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 하지만 혼인을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우리 살림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어요? 걱정 마라. 내가 그동안 너를 혼인시키려고 틈틈이 혼인식에 들어갈 돈은 모아놓았다. 예? 매파 얘기를 들어보니 저 먼 고을에 우리 같이 형편이 어려운 집에 처녀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 공부도 배워서 머리가 총명하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서로 어려운 집안들이니 그리 따질 것도 없을 게다. 두 말 말고 이 애미 하자는 대로 하자꾸나.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혼인을 하였습니다. 시집을 온 며느리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매야? 그게 정말이냐? 아, 글쎄. 새언니가 우리 집을 몰락시켰던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소사 맙소사. 남편의 5대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5대 할아버지와 보부상을 하였는데 둘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멍에 지난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선 팔도의 홍삼이 거의 다 썩어버렸다네. 아니 그래서 홍삼이 금값이 되어 말했어. 그래? 듣지 않으니까 자네 고향 쪽은 비가 적어서 홍삼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네. 나도 그 얘긴 들었지. 근데 내가 아는 홍부자 나리께서 홍삼을 가져오면은 무조건 비싸게 사드린다고 하네. 자네가 고향에 있는 홍삼을 모두 가져와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홍부자 나리에게 팔겠네. 그리고 우린 큰 돈 벌 수 있어. 오, 그래? 그럼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홍삼을 모두 가져오겠네. 그렇게 해서 남편의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으로 홍삼을 사서 며느리의 할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아니 왜 약속한 돈을 갖고 오지 않는 거지? 남편의 할아버지는 성문 밖에서 홍삼값을 받기로 약속한 날 며느리의 할아버지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도록 며느리의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남편의 할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네 이놈 깜짝 마라. 아니 나리 왜 이러십니까? 네 놈이 주상전하께 올리는 홍삼을 중간에 가르쳐서 넘겼다는 걸 내가 다 안다. 꼼짝 말고 오라추를 받으라. 예? 아이고, 나리 억울하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할아버지의 계략에 속아 그만 누명을 쓰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후 남편의 집안은 몰락하여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집안의 후손이라니. 아이고 철천지 왼수가 집안에 들어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조상이 서방님 조상을 망하게 했다니요. 오해이십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럼 내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냐? 흥,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마음 착한 며느리는 참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궁핍한 살림이라 먹을 것이 언제나 부족했고 며느리는 끼니거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품삯이를 구하지? 아니 보리쌀이 왜 이렇게 비싸요? 보리쌀에 금을 발라놓았나? 그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3년 전에 번진 고로나 때문인 거 몰라? 고로쇠요? 이 사람아 고로쇠는 나무 이름이고 내가 말한 건 고로나라고. 고로나? 그 고약한 코뿔 말이죠. 나도 그때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죠. 옛날엔 감기를 콧불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에 콧불에 걸린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괴질로 변한 고약한 독감은 얼마나 독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독감을 코로나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골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릴까봐 조선 백성들은 전부 헝겊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다니더라고 아주 천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아이, 그뿐인가? 오죽했으면 명나라 대신들이 우리 조선의 헝겊을 사러 와서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겠어? 우리 조선의 헝겊이 좋긴 좋은가 봐요. 명나라는 조선 못 따라가지. 하여튼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조정에서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자는가. 그렇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장도 서지 않지, 물물거리도 되지 않지. 그러니까 물가가 하늘을 찔 정도로 올랐지. 그래서 이 보리쌀 값도 3배를 뛴 게요. 코로나인지 고로쇠인지 그것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네. 무기들을 싣는 우마차들이 또 가네요. 명나라로 가는 게로구만. 전쟁이야! 전쟁이 또 있다! 1년 전에 명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창과 마차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 창과 마차를 만들어 명나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우마차를 보며 조선의 나무가 귀하게 될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옆 고을의 박대인이라는 사람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박대인은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은 거상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찾던 며느리에게 잔치 일을 도와달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박대인의 집에 가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네. 가만히 있자.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더라. 며느리는 친정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웠기에 음력을 셀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음력을 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번 겨울에는 40년 만에 큰 추위가 오겠네. 며느리는 생각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박대인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추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쪽이 말한 대로 음력을 세어보니 정말 올 겨울에는 40년 만에 큰 추위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헌데 그 묘안이라는 게 뭐지요? 조선은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거기다가 명나라의 창과 마차를 보내서 나무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조만간 조정에서는 벌목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뗄나무가 귀해질 것이니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장작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금값이 될 것이옵니다. 오호, 정말 그렇겠네요. 아주 좋은 묘안입니다. 네,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장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사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뭐지요? 무이탁 노인이나 고아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겐 무상으로 장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옵니다. 아주머니는 마음씨도 곱구려. 장작을 팔면 큰 돈을 벌 텐데 그런 정도는 당연히 베풀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소. 감사합니다. 나중에 장작으로 돈을 벌면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박대인은 며느리의 말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준비했습니다. 시노이가 그 광경을 훔쳐봤습니다. 며느리가 박대인과 함께 장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노이가 알렸습니다. 왜야? 품삯이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장작을 만들고 있다고? 예, 틀림없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40년 만에 추위가 몰려오자 사람들은 뗄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벌목 금지령을 내려서 나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장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정에서 벌목을 금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장작을 구하지 못해서 빈손일세. 에헤이, 불을 떼지 않으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구먼. 에이, 보일러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아니 어르신, 보일러라뇨? 그게 뭔데요? 방바닥에 호스를 깔고 기름으로 물을 끓여서 데우는 방식인데 아주 편하고 뜨끈뜨끈하지. 최첨단 시설이야. 그래요? 내가 정관록에서 보일러에 대해서 읽었는데
보일러는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쓰는 난방이라고 적혀 있었네. 정감록은 조선시대의 민간인들에게 읽혀지던 예언서였습니다. 아이, 그럼 우리도 당장 보일러를 설치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아. 그 호스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아이, 플라스틱은 300년 후에나 생기는 건데 지금 어찌 만들겠나? 에이, 그럼 보일러는 못 만들겠네요. 보일러뿐 아니야. 300년 후에는 그 핸드폰인가 뭔가도 나온다는데, 아이, 그게 천리 밖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요. 에? 에이, 어르신.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천리 밖에서 서로 얼굴을 봐요? 이 사람아, 정감록이 써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야? 진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50페이지 둘째 줄에 써있네. 확실해. 그래요? 어쨌든 보일러도 안 된다니 어떡하지? 저기 저 건너고을에 박대인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다는 소문을 들었네. 거기 가보게. 근데 그 장작이 귀해서 가격이 5배나 뛰었다는구만. 에? 사람들은 장작이 귀해지자 너도 나도 몰려들었습니다. 박대인은 장작을 5배나 오른 가격으로 팔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박대인과 며느리는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병고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와서 박대인과 며느리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이 장작을 매점매석해서 가격을 치솟게 하고 독점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게 사실이냐? 사또 아니옵니다. 닥쳐라! 매점매석은 나라에서도 금하고 있는 중죄다. 여봐라! 저 2사람을 당장 하옥시키고 포도청으로 압수해라! 예! 그때 남편은 끌려가는 아내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포도청에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나 며느리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원님에게 이치적으로 따졌습니다. 사또, 매점매석은 미리 물건을 사서 쌓아두는 것이죠. 저희는 미리 장작을 사둔 것이 아니라 장작을 만들었으니 매점매석이 아니옵니다. 에? 그런가?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매점매석은 아니구나. 며느리의 이치에 맞는 말에 그만 원님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박대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장작을 나누어 준 일이 밝혀져 원님은 2사람을 석방했습니다. 남편은 석방된 아내의 2손을 잡고 반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만나다니 꿈만 같구려. 저도 서방님을 다시 봐서 기뻐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더니 결국 관아로 끌려가. 혼찌검이 나고 마는구나. 뭐 하는 짓이냐? 아예 끌려가 버리지. 빨리 부엌에 들어가 일이나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의 오해를 푸는 것은 그 증거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친정 집으로 와서 오대조 할아버지에 관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 증거를 찾아야 해. 그러다가 며느리는 서류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 서류는 오대조 할아버지가 관아에 탄원을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홍부자에게 속아서 홍삼을 모두 빼앗긴 후 억울하여 관아에 탄원서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조상님도 홍부자에게 당했던 거였어. 서방님 조상을 속였던 게 아니었어. 며느리는 탄원서를 들고 시댁으로 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얘야, 이게 뭔데 우리더러 읽으라는 게냐?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얘, 거기 뭐라고 써있냐? 엄마. 새언니의 오대조 할아버지가 쓴 탄원서인데요. 신우이와 남편은 탄원서의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럼 너의 조상도 당했단 말이냐? 네, 제 할아버지께서 탄원을 했지만 권력과 홍부자를 이길 수 없었죠. 오히려 모함을 받았고 저희 집안 역시 몰락하여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고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얘야, 오해해서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오. 새언니,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야, 날 시애미가 아닌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렴. 넌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딸 같은 며느리 알겠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탄원서 한 장으로 모든 오해가 풀려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때 박대인이 찾아와서 돈이 든 궤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님께서 묘안을 알려주어서 제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돈꾀 속에 금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금화구나. 엄마, 이 돈이라면 우리 집안 대대로 부자로 살 것 같아요. 박대인 어르신,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댁 며느님 덕분에 저도 대박을 쳤습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님에게 감사를 드려야지요. 며느라가,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여보, 모두 당신 덕분이요.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서방님. 그렇게 며느리는 코로나로 치솟은 물가와 4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를 지혜로 넘기고 시댁을 풍요롭게 하였답니다. 잘 보셨나요? 잠시 후 정승 남편 노비 아내가 방송됩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찬봉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외동아들이 있었죠. 마침 외동아들 이민재 도령이 모래집을 짓고 있네요. 집안 노비 딸 순심이와 소꿉놀이를 하는군요. 순심아, 내가 만든 집이 내 거보다 멋지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만든 집이 더 이쁩니다. 순심아, 나중에 우리 혼인해서 이 집에서 살까? 네? 두 아이는 신분의 차이가 났지만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지내며 자랐습니다. 한편 이도령은 머리가 매우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은 문장은 바로 외웠고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활, 망담, 피단, 미시, 기장. 다른 이의 단점을 입에 담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너무 믿지 마라. 신사, 갑오, 기호, 날량. 믿었던 장점이 뒤집힐 수 있고 다른 사람 기량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비 순심이는 가끔 이도령이 글 읽는 소리를 엿듣곤 했습니다. 노비라서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순심이는 이도령이 읽은 문장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자활, 망담, 피단, 미시, 기장. 다른 이의 단점을 입에 담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너무 믿지 마라. 신사, 가복, 기옥, 날량. 믿었던 장점이 뒤집힐 수 있고 다른 사람 기량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와, 순심아, 대단하다. 글을 다 외우는구나. 도련님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해 본 것입니다. 그래, 신기하네. 그럼 글도 써볼래? 그래도 돼요? 이도령은 총명한 순심이를 보고 놀랐죠. 이도령은 순심에게 글을 보여주며 따라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민재야, 이게 무슨 일이다냐? 천한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다니. 너는 신분의 차이도 잊었느냐? 별 해괴한 일을 다 보는구나.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참봉 부인이 아들 이도령과 순심이를 크게 나무랬습니다. 이제 이도령과 순심이는 글 공부를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이도령과 순심이는 몰래 헛간에서 글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순심이의 글솜씨가 쑥쑥 올라갔습니다. 한편 이민재 도령은 7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더니 15살에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순심이는 자기 난군이 장원급제를 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순심아, 이거 먹어. 도련님, 이게 뭐예요? 장원급제했다고 잔치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그런데 네가 눈치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은 음식 이렇게 갖고 왔어. 도련님, 소인은 노비인데 이러시면 큰일 나옵니다. 순심아, 난 네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넌 내가 싫어? 싫어서가 아니라. 민재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순심이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심이 역시 민재를 연모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방관리 민재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주상 전하는 바로 민재를 궁궐로 불러 큰 관직을 주었습니다. 민재가 한양의 자리를 잡게 되자 이찬봉은 민재의 혼인을 재촉했습니다. 민재야, 조정으로 가기 전에 혼례를 올려야겠다. 김참판 댁에서 혼담이 왔는데 그 댁 셋째 딸이 참하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그 낭자와 혼인을 하도록 해라. 예? 하지만 저는 민재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순심이를 자신의 짝으로 생각해왔다고. 이찬봉 부부는 그 말을 듣고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매야? 순심이라고? 아니, 점찍을 처녀가 없어서 노비를 마음에 두었다니 네가 제정신이냐? 이런 식빵 어디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김참판 딸이랑 혼인해. 바른 생활 민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김참판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말했죠. 이찬봉은 노파심의 순심이를 민재와 떼어놓기로 했습니다. 순심이를 다른 여종과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천리씩이나 되는 머나먼 고을 현감땡 여종이랍니다. 순심은 물론 민재에게도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심이가 떠나는 날 아침, 민재는 순심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심아, 어쩔 수가 없구나.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다오. 도련님은 양가집 교수와 결혼해야 맞아요. 도련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저는 행복해요. 아버님께서 말해주지 않아서 네가 어느 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만 어딜 가든지 잘 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필요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순심이는 주역까지 공부해서 자연의 섭리, 앞일도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만약 위기가 닥친다면 민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었다고 했죠. 앞으로 살면서 위급할 때마다 2개의 복주머니를 열어보셔요. 그리고 3번째 복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복주머니는 먼 훗날에 필요할 거예요.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그때 열어보세요. 민재는 신기하게 생각했고 선물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심이는 먼 길을 떠났고 둘은 이별을 했습니다. 순심이가 떠난 후 민재는 김참판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궁궐이 있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했죠. 갑자기 산길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숲을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보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인가. 순간 민재는 순심이가 준 복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복주머니에는 글자가 쓰여진 종이와 작은 부싯돌 2개가 있었죠. 종이를 펼쳐보니 불화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똑똑한 민재는 금방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동물은 불을 무서워한다지. 부싯돌로 불을 만들라는 게로군. 민재는 부싯돌을 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호랑이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는 놀라서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순심이의 지혜 덕분에 민재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위기를 넘긴 신혼부부는 안전하게 한양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재 나이가 40, 불혹이 되었네요. 아들과 딸을 두며 화목한 가정도 이뤘네요. 민재는 종삼품 벼슬에 올라 주상 전하의 뜻을 받들어 정무를 받습니다. 민재의 아버지 이찬봉의 환갑날이 다가왔네요. 민재는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자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강물이 보였습니다. 장마가 심해서 강물이 제법 불어났지만 민재와 머슴은 다리를 건너기로 했죠. 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홍수가 강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물에 허우적거리던 민재와 머슴은 겨우 작은 땅에 몸을 실었죠. 하천의 범람을 막을 방법은 없었고 모든 곳이 위험했습니다. 나리, 물이 더 불어나서 금방 여기도 잠기겠습니다요. 큰일이구나. 이렇게 익사하는 건가? 민재는 순심이가 준 복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2번째 복주머니에도 종이가 있었고
지킬 숫자가 써 있었습니다. 지킬 숫자가 써 있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뜻인가? 나으리, 저 위에서 통나무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통나무를 붙들고 매달려서 하류로 떠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글자대로 기다리는 것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얼마나 기다렸을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류 쪽 다른 물길이 터지면서 강물이 그쪽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재가 있는 쪽 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물이 한참 빠지고 난 다음 강기슭까지 땅이 이어졌습니다. 나으리, 땅이 드러났습니다요. 어서 건너시죠. 오, 살았다. 두 사람은 무사히 강기슭으로 건너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번에도 민재는 순심이의 지혜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후로 아무 탈 없이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민재 나이가 58세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정대감이 갑자기 민재를 초청했습니다. 정대감을 만나기 전 민재는 순심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연락하면 보라고 했던 복주머니 말이죠. 민재는 마지막으로 남은 복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마지막 복주머니에도 종이가 있었죠. 종이에는 PRP자가 써 있었습니다. 민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PRP자가 써있네.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걸 피하라는 뜻인가? 민재는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날 정대감을 만나지 않았죠. 정대감 댁에는 사람을 보내 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어느덧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 민재의 아내는 몹쓸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민재는 그 후로 더욱 외로움을 탔습니다. 어느덧 민재는 정승이 되었습니다. 조정을 발칵 뒤집은 영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동자는 정열입 대감이었습니다. 결국 반란의 중심에 있던 정열입은 자결하였고 선조는 정열입 반란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열입 일당과 만난 모든 이들이 조사 대상이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갔습니다. 반란에 연루된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속에 민재 역시 포함되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뭐요? 영모를 꾀한 자들 중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요? 앵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 민재는 영모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아끼는 많은 대신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반란을 꾸미던 그날 밤 민재는 정열입 대감을 만난 일이 없다고, 민재는 함께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고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상소문을 다 읽은 선조는 민재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민재는 자기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준 순심이가 고마웠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순심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순심이를 멀리 보냈던 민재의 부모님들도 돌아가셨고 순심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보부상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심이가 경상도의 현감댁 노비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민재는 서둘러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47년 만이군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침내 백발이 된 두 남녀가 다시 만났습니다. 순심이는 민재를 잊지 못하고 60평생을 홀로 살았네요. 이런 날이 올런지 순심이는 이미 알았을까요? 도련님,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대가 준 복주머니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소. 고맙소, 순심이. 민재는 현감에게 은자를 지불하고 순심의 노비 신분을 벗겨주었습니다. 이제 민재는 남은 여생을 순심과 함께 하리라 마음먹었죠. 우선 민재는 선조에게 사표를 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재는 자녀들에게도 따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남은 여생을 산속에서 살겠다며 찾지 말라고. 두 사람은 어릴 때 지었던 모래집보다 이쁜 집을 산속에 짓고 살았습니다. 60에 만난 신혼생활, 재미가 쏠쏠했고 민재와 순심은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한편 민재의 사직서를 받은 선조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승대감 민재가 없으니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았죠. 선조는 사람을 보내 민재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사대부와 노비가 부부가 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선조는 순심이를 노비에서 정경부인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순심이는 정승대감 민재의 정실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는 민재를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순심이를 설득해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의 자녀들은 민재로부터 복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순심에게 감사하면서 어머니로 받들고 효도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민재와 순심이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잠시 후 늦둥이가 만든 재미있는 운명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옛날 경기도 이천에 강진사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진 성품을 가진 강진사를 좋아했죠. 이렇게 평판 좋고 부족할 것이 없는 강진사. 그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 강진사 40이 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강진사는 아이를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몸도 마음도 지친 강진사 부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절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아이를 보내만 주시면 정말 곱게 키우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온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1년 후 강진사 부부에게 귀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강진사의 아들이 세상에 나왔죠. 강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득인이라 지었습니다. 얻을 득 사람인 정말 중요한 사람을 얻은 강진사였죠. 놓으면 깨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부부는 힘들게 얻은 아들 득인이를 그렇게 소중히 키웠습니다. 아들 득인이는 부모의 바람대로 잘 자랐습니다. 아들이 4살 때 일인데요. 갑자기 아들이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배를 이을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강진사는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몸에 좋은 약은 다 먹였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강진사는 무당에게 아들의 생명과 남은 인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번 병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하지만 아들 팔자가 평범하지 않아. 여러 명 괴롭히고 여러 명 죽일 팔자야. 누구를 괴롭히고 죽인다는 겁니까? 학생이 되면 주변 친구들을 괴롭힐 거야. 폭력을 쓰면서 말이야. 괴롭힘 당한 친구들의 생명이 위험해. 무당은 강진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이 누군가를 죽인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약을 먹고 병에서 완전히 회복했죠. 하지만 무당이 한 말이 자꾸 강진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서당에 들어갔죠. 아들은 서당에서 그 어떤 학생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았죠. 심지어 여러 학생을 때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수년 전 무당이 강진사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학생이 되면 주변 친구들을 괴롭힐 거야. 괴롭힘 당한 친구들의 생명이 위험해. 늦둥이 아들이 마치 가문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오지 않는 어느 날 밤이었는데 강진사는 혼자 달을 보면서 밤에 산책을 했습니다. 삿갓을 쓴 한 스님이 다가와서 강진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사납게 태어난 팔자의 불행은 다른 어려운 일로 막아야지요. 그게 대체 뭡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은 강진사에게 팔자댐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강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날 밤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강진사에게 들렸죠. 그동안 아들을 감싸왔던 강진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진사는 하인들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아들에게 크게 호통을 쳤죠. 당장 저놈을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질을 해라. 하인들은 강진사의 명령에 놀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늦둥이 외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을 멍석말이 하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하인들은 강진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아들은 멍석에 말린 채 세찬 몽둥이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 세게 쳐라.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매우 쳐라. 그렇게 아들은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보며 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어서 저놈을 마을 개천가에 버려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내 명령을 어기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잔인한 명령이었지만 하인들은 강진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불쌍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인들은 강진사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마을 개천가에 버려졌습니다. 한편 외출했다가 돌아온 부인이 강진사를 찾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부인이 강진사에게 아들 소식을 물었죠. 멍석말이 후에 버려졌다는 말을 듣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깨어난 부인은 아들을 찾으러 개천가로 달려갔죠. 그런데 개천가에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피 묻은 멍석만 홀로 남아 있었죠.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멍석말이 당한 아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한겨울이라 추운 날씨인데 몸도 성치 않은 어린 아이가 얼어 죽을지 걱정이 됩니다. 멍석말이 당한 아이가 개천가에 버려졌을 때였죠. 농부 부부가 근처를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눈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얼굴이 보였죠. 농부 부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을 무척 닮았기 때문이죠. 농부는 일단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아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치 죽은 제 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농부는 무척 기뻤죠. 한편 똑똑한 아이는 제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복한 강진사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났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사고를 쳤구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죠. 멍석말이를 했던 효과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농부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가족처럼 그들은 서로를 아끼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농부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에 많은 곡식과 채꾸러미를 놓고 간 것이었죠. 고마운 일이 분명했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까막눈이라 그를 몰랐지만 아들은 책을 보자마자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농부는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이 편하게 글 공부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실력이었는지 바로 다음 해 아들은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농부 부부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데려와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장원 급제라니. 농부 부부에게는 꿈 같은 하루였죠. 그 후로도 아들은 농부 부부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삿갓을 쓴 스님이 농부를 찾아왔죠. 삿갓 스님과 농부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스님은 농부와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다음 날 누군가 가마를 타고 농부의 집으로 향했죠. 다름 아닌 강진사 부부였습니다. 강진사는 농부 부부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던가? 정말 자네 부부에게 고맙네. 내 하나뿐인 아들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 일이네. 작년에 스님이 강진사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사납게 태어난 팔자의 불행은 다른 어려운 일로 막아야지요. 귀하게 품는다고 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사주팔자를 바꿀 방법은 팔자땜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버렸던 것이었네. 그랬습니다. 스님과 계획을 짜고 강진사는 멍석마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 슬픈 농부에게 스님은 미리 개천가로 가보라고 말했고요. 이 모든 것이 삿갓 스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강진사 부부는 아들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죄송하다고 말했고 강진사 부부, 농부 부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2명의 부모를 더 얻었다며 좋아했고 4명의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돈과 사랑, 기발한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옛날 안동 지방에 이진사가 살았는데 그는 유명한 악덕사채업자였습니다. 비싼 이자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 날짜에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런 방식으로 이진사는 안동 최고 갑부가 되었답니다. 이진사는 돈을 긁어 모아서 가을이 되면 나락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그러면 늘어나는 곡식 때문에 이진사는 새 곡간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고작 밭대기 한두 맞이기에 온 식구의 목숨줄이 걸렸고 보릿고개라도 닥치면 떨어진 곡간 양식 때문에 죽을 쑤어 먹는 형편이었죠. 그 시절 부자는 곡간이 넘쳤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답니다. 3년 전 이진사의 부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진사는 후처를 드려도 될 터인데 기생집을 맨날 들락거렸습니다. 진사 어른,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셔야죠. 어제 거기서 잤잖아. 이번에는 제 차례라니까요. 다투지 말고 오늘은 2군데 다 가면 되지. 자, 놀아볼 거나. 이진사는 여러 기생들에게 돈을 펑펑 쓰며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이진사를 붙잡았습니다. 꼼짝 마시오. 내 놈이 이진사 맞느냐? 그렇소만. 왜 그러쇼? 안동 현감의 명령이라면서 이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억울했지만 사또의 명령이라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정말로 네 죄를 모르겠네. 어서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100대 쳐라. 곤장이 100대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내리치는 곤장에 이진사는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진사의 신음소리가 자꾸 커지자 옆에 있던 이방이 나섰죠. 이방은 사또와 귓속말을 나눈 다음 이진사에게 귀뜸을 했습니다. 이진사, 500냥만 사또에게 바치게. 내 그럼 힘을 써보겠네. 이진사는 500냥을 주겠다고 약조를 하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사또에게 돈을 뜯겼지만 이방이 도와줘서 이진사는 겨우 살았죠. 도둑 같은 사또를 생각하니 이진사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현금 부자라도 권력 앞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구나. 이진사는 돈보다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씨가 아무래도 네가 벼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아버지, 저는 천자문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과거를 봅니까? 이놈아,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내 족집게에 과외 선생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내일 당장 한양갈 준비나 해. 사실 이진사는 예전의 돈으로 진사 벼슬을 샀습니다. 더 돈을 투자하면 더 큰 벼슬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이진사는 돈 보따리를 들고 아들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과거 시험 전문가를 찾았죠.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면접관을 돈 주고 샀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돈을 쓴 보람이 있어서 이진사의 아들은 과거 급제를 합니다.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돈에 살고 돈에 죽고. 이번에도 이진사는 해냈습니다. 돈의 힘으로 말이죠. 이진사의 아들은 강원도 정선의 사또 자리를 얻었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수만 양을 썼지만 이진사는 만족했죠. 돈이야 다시 긁어 모으면 된다고 이진사는 굳게 믿었죠. 정선 사또에 부임하자마자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성 돈을 빼앗나 봅니다. 이진사가 명령하면 허수아비 아들 사또는 쥐어짰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며 땅 문서를 빼앗았죠. 그렇게 몇 달을 하니 다시 재산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렇습니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네놈이 얼마나 많은 백성의 고혈을 짰는지 모르느냐? 어서 이놈을 의금부로 압송하고 도망친 이진사를 빨리 잡아오느라. 예. 눈치 빠른 이진사는 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고향인 안동으로 튀었다고 하는군요. 붙잡힌 이진사 아들 정선사또는 옥사에 갇혔습니다. 이진사 아들은 감옥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진사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들놈이 죽고 대가 끊어져 버렸구나.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조상님께 뭐라 둘러대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진사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맨날 술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이진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죽은 아들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사 아들에게는 애인이 있었죠. 이화주막 주모의 딸 연지라는 젊고 이쁜 처자였는데 이진사는 아들이 술집 딸과 사귄다는 게 성에 안 찼죠. 그래서 아들의 혼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지라면 아들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이진사는 곧장 이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지야, 너도 내 아들 경식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 사실 제가 서방님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다행이다. 연지의 임신 소식에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조상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이진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진사는 연지와 주모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줬습니다. 연지야, 손주 나올 때까지 몸 관리 잘해라. 이진사의 신신당부에 연지와 주모는 알았다고 했죠. 석 달 후면 출산할 테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진사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막이 장사를 하지 않고 조용했죠. 일단 이진사는 주막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사는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손주도 며느리도 주모도 없었습니다. 주모와 주모딸이 작당해서 가짜 임신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주모와 그 딸은 주막을 금매로 팔고 함께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모녀에게 사기를 당했구나. 이진사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고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졌죠. 이진사의 비극적인 결말은 안동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선한 영향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공주 지방의 천석군 박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박진사의 문제는 그가 인복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나저나 머슴이란 것들이 세경만 받으면 나가고 지랄이야. 박진사 집에는 머슴과 집사가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세경을 받으면 다들 나가거나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박진사는 집안이라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모질게 대했는데요. 문제는 자신이 무정한 사람이라는 걸 박진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박진사는 오늘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래야 집안 살림이 좀 안정이 되고. 안방마님과 박진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넨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북촌 이대감님 댁에서 행랑아범을 했습죠. 그래. 자네 글은 아는가? 어릴 때 언문과 천자문은 배웠습니다. 박진사는 흡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빨리 면접 끝내시지요. 알았소 부인. 자네는 누군가? 이 사람 마누라 되옵니다. 그래. 자네는 뭐 잘하는가? 이대감님 댁에서 늙은 마님들 몸수발도 하고 주로 지압과 안마를 했습니다. 그래. 남자 안마도 가능하겠나? 몸을 만지는 것은 남녀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박진사는 두 사람이 만족스러웠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일하는 것을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새로 채용된 남자 머슴이 박진사에게 말했죠. 나리,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곡간 재고량, 전담 목록, 소장농 인적 사항까지 적어놓았습니다.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닌데 아주 좋아. 박진사는 처음으로 사람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사는 남자에게 살림을 관리하는 집사를 맡겼죠. 박진사는 허리가 계속 아파서 의원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의원 양반, 어찌 이리 내 허리에 차도가 없는 건가? 약으로 별로 차도가 없다면 안마를 받아보시죠. 그렇구만. 알았네. 의원은 박진사에게 안마를 받으라고 추천했습니다. 젊은 마누라가 안마 실력이 좋다고 칭찬도 했죠. 박진사는 젊은 마누라에게 안마를 맡겼습니다. 젊은 마누라는 듣던 대로 지압과 안마를 아주 잘했습니다. 지압과 안마를 받고 나면 박진사는 천국이 따로 없었죠. 이러니까 박진사가 안마사를 자주 찾을 수밖에요. 박진사는 안마를 받는 도중에 가끔 흥분도 했습니다. 거식이 좀 더 아래쪽 허리인데 느낌이 오는가? 흥분을 참지 못해 박진사의 손과 안마사의 엉덩이가 만났죠. 두 사람은 서로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진사는 대가로 돈꾸러미를 던져줬고 두 사람은 은밀하게 계속 만났습니다. 안마사가 채용된 후로 박진사는 안방으로 가질 않았죠. 한 달이 넘도록 안방마님은 박진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리 부부금슬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으니 안방마님은 심기가 불편했죠. 하루는 안방마님이 박진사를 찾았습니다. 나으리, 모레가 친정아버님 생신입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미안하오만 부인만 다녀오시오. 네, 아직도 허리가 성치 않구만. 부인도 잘 알지 않소. 박진사는 집사에게 가마와 선물을 챙기라 명했습니다. 집사는 지시대로 가마와 선물을 준비했죠. 그렇게 안방마님과 집사는 먼 외출을 떠났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안방마님이 집을 비우자 박진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박진사는 젊은 마누라를 찾았죠.
세상에서 제일 황홀한 안마를 부탁함세. 돈은 여기에 넉넉하게 넣어두었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 안마만 했을 뿐인데 사랑방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랑방 불은 시도 때도 없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안마만 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벼락이 쳤습니다. 외출을 나갔던 집사가 사랑방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집사는 마누라의 상의가 벗겨진 것을 보고 소리쳤죠. 이게 무슨 짓이오? 진짜로 정을 통한 거 맞소? 집사가 시퍼런 낫을 들고 말하니 옆에 있던 포졸이 말했습니다. 참아야지, 이 사람아. 관아에 가서 법대로 해야지. 이러면 쓰겠는가. 집사가 이리 빨리 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포졸까지 목격하게 됐으니 박진사는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일단 포졸에게 100냥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젊은 마누라의 남편, 집사였죠. 박진사는 집사에게 거금 1,500냥을 쥐어줬죠. 날벼락 같은 사태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친정 나들이를 마치고 안방마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사는 마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안마사는 안방마님께 할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님,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야밤에 수도 없이 제 신랑을 찾으시던데. 도대체 제 신랑과 밤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안방마님마저 집사와 부적절했다니. 안방마님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박진사 집을 감돌았습니다. 집사와 안마사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집사 부부는 박진사 부부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부는 두둑한 퇴직금을 챙겼군요. 여수댁, 안방마님에게 얼마나 뜯어냈소? 나는 박진사에게 1,500냥 뜯어냈소. 마님 패물함이 모두 내 손에 있지요. 참, 의원에게도 한몫 떼어주는 거 잊지 마시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여수댁, 우리 손발이 착착 맞는데 진짜 부부라도 해볼까나? 농담도 지나치면 독이요. 알았소. 다음에도 좋은 건수 있으면 꼭 연락 주시오. 그럽시다. 살펴가시오.